어떻게 잘 읽으셨어요? 둘레즈 개념 중에서 제일 남용하시는 개념이 되기, 오용, 남용. 예, 대표적 사례가 되기 개념 아닌가요? 자, 여덟 번째 고언, 미시정치와 절편성,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되기, 스피노자주의자의 회상? 그 정도 부분까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미시정치의 문제를 가지고 절편, 선분이라 그랬죠. 선분하고 선하고, 그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선분이라는 거는,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분은 일종의, 어떤 명령 체계, 규율 체계, 이런 거에 의해서 절단된 게 선분이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흐름이고 운동이고 절단되지 않는데, 여기 끝과 여기에 시작과 끝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말하자면 규율화 시키는 거지. 그게 이제 선분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선분이 우리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어떤 코드 체계에 따라서, 이 시작과 끝을 갖잖아요. 그렇게 직장 내에서의 규율에 따라서 행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의 선분이 있죠. 거기는 막 함부로 내 지위가 아닌 거를 막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관료 조직이 이제 직장 중에서도 제일 선분성이 두드러진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런 식의 선분이 이제 직장에서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엔 학교를 간다. 그럼 학교에서 또 선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분들로 이어진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를 이렇게 이미지화한다 그러면, 내가 경유하는 곳마다 일정한 선분들을 가지고 계속 살아. 학교에서는 학교의 규율 체계, 직장에서는 직장의 규율 체계, 집에서도 그런 방식의 코드화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분들로 이어진 선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견고한 몰적 선분들의 선이겠지. 그러니까, 선분들이 선을 구성할 때 선분들로 이렇게 딱딱,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선분들을 쭉 이어붙여도 그게 선이긴 선이잖아요. 근데 그 선은 자유로운 운동의 선이라기보단 대단히 견고한 선이죠. 그램 분자적 선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선분들로 이루어진 선이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렇게 코드 체계를 가지고 딱딱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공간 안에도 뭔가 지하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코드 체계에 포획되지 않는 어떤 모임, 동호회, 어떤 조직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램 분자적이고 견고한 선분들에서 이렇게 조금 이탈하는 그런 게 유연한 선분성의 선이겠지. 그러니까 유연한 선이라는 건 유연한 성분들로 구성된 거겠죠. 이제 그거하고 다른 게 탈주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주선은 애초에 그런 코드들에 붙들리지 않는 어떤 양식의 발명, 이게 도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분하고 선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램 분자적인 선분성들로 이루어진 선, 이게 내 삶이 그런 선분들로 쫙 이어붙인 선을 그리는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은 되게 동일성이 견고하게 작동하겠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나는 누구야, 쟤는 누구야. 동일성이 되게 견고하게 작동하겠고, 그 다음에 되도록 이 정상성의 범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삶을 살겠죠. 정상성에서 어긋나는 삶을 되게 허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견고하고 그램 분자적인 선분성들로 선을 구성하겠죠. 삶의 선을.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규범이라든가 상식을 조금 어긋나게 딴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법관이야. 그럼 법관은 그 사법 체계 내에서 이러저러한 코드 속에서 살아가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국가적이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 밤에 회식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 판사나 뭐 검사나 이런 국가 공무원을 하면서도 얘네들이 그 선을 이탈해가지고 그 이상하게 살기도 하지. 아니면 이상하게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그런 게 유연한 선분성의 선이겠지.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선과 유연한 선은 그런 점에서 이게 두 개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뉘어 있지 않아요. 언제나 견고한 선에 유연한 선들의 움직임이 같이 또 작동하는 거고, 그런 유연한 선이라는 것도 견고한 선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유연한 것과, 그러니까 이 들레즈가 뒤에 유연한 것만으로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연하다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코드와의 관계에서 그 코드를 조금 교란시키면 비교적 유연한 거지만, 그 유연하다는 게 다시 언제나 또 코드로 돌아오고 코드를 늘 중심에 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 문제는 이제 도주선을 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주선은 아예 그 선분성과 다른 방식의 그 선분성으로 이루어진 선들의 바깥 지점과 새로운 연결 접속을 발명하는 거거든요. 도주선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이 선분성이 어떤 형태를 갖느냐, 견고함, 유연함, 요 두 가지 에서 이제 벗어나는 도주선. 이게 어떤 그 선의 혹은 선과 선분의 세 가지 차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거의 유형이라 그럴까? 그게 뭐냐면 이제 진짜로 이렇게 이항적인 성분이 있잖아요. 뭐 연결되는 거지만 이항적 성분이라는 건 이분법적으로 작동하는 거. 그 다음에 원형적 성분이 있었잖아요. 이 서클, 원형적 성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점점 성분 간에 점점 확장되는 관계를 갖는 거. 내가 반에서, 뭐 학년에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점점점 넓어지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여전히 중심이 있을 수 있죠. 중심으로부터 점점점 확장성을 갖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원형적 선분 절편. 이라면 그러면 선형적인 거는 이렇게 직선적인 것을 탁탁 이뤄서 학교 졸업하면 내가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이거는 되게 견고한 선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의 선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죠. 선형적인 선을 형성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분의 유형들, 절편의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게 개념이 우리가 맨 앞에서 배웠던 걸로 하면 리존과 수목. 그러니까 계속 개념들이 변주되고 있는 거예요. 그 리좀이 10번째 구원에 가면 그게 되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레즈와 갓다리가 이 어떤 욕망에 들레즈 갓다리는 지금 욕망 자체의 흐름들이 있다. 이제 앙테오이드푸스에서 그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욕망 기계, 흐름으로서의 욕망. 그거는 규정을 몰라. 욕망은. 욕망 자체는 흐를 뿐이야. 즉 흐른다는 건 뭐냐? 끊임없이 접속을 하면서 운동하는 거야. 그 접속을 한다는 건 이것도 이제 되기하고 연관되는 거지만 접속을 할 때는 변형이 일어나요. 내가 무언가 접속을 할 때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건 접속이 아니지. 접속 자체가 변형이야.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접속을 통해서 계속 변형을 이루면서 나아간다. 이게 흐름인 거잖아요. 욕망은 그런 운동으로 존재하는데 이제 사회체라는 건 뭐예요? 그 욕망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점으로 만들잖아. 위치를 부여하잖아요. 너는 뭐?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위치를 부여하죠. 그래서 욕망은 어떤 방식으로 붙들리고 어떤 방식으로 또 포획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접속을 통해서 운동하는 그 욕망들이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욕망들이 구성되게 되죠. 근데 사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흐름으로서의 욕망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배치되는. 그러니까 사회는
욕망의 배치예요. 이 얘기는 이제 개념이 이해되셨죠? 그 욕망의 배치에서 들레즈가 문제 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배치 속에서 어떻게 그 배치라는 건 사회적 배치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욕망을 규율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되게 막시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욕망이 있고 억압이 있다. 이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후코도 그렇고 들레즈도 그렇고 욕망과 억압이라는 이 대립적인 구도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욕망이 있고 억압이 있다 그러면 언제나 권력은 나쁜 거, 부정적인 거, 그다음에 억압하는 무엇으로 선제하는 거가 되고 욕망은 그것에 대해서 달아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으로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자꾸 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욕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욕망이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누지 않는 거죠.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다음에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 이것도 나뉘지가 않아요. 제도의 차원, 법의 차원, 국가의 차원이라는 게 욕망을 억압하거나 욕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통해서, 욕망에 의해서, 욕망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게 그 거시적 차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래서 미시적인 차원을,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함께 보지 않으면 언제나 정치가 제도에 대한 저항 내지는 투쟁으로 먼저 거시적인 게 있고 그 거시적인 것에 대해서 반정립하는 것으로 밖에는 사유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벗어나서 우리가 굉장히 제도적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건 뭐냐? 내가 그것을 억압으로 느끼는데 너무나 무섭게 강하게 억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이 그런 배치 속에서 그 배치를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인간은 모범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억압 때문에 모범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범적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삶을 자기가 욕망하는 거라고. 욕망의 문제를 제거한 채로 외부에서 억압적인 요소를 찾는 것으로는 어떤 혁명이라든가 변혁을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들레즈 가따리가 마치 이분법인 것처럼 두 개의 개념을 놓잖아요. 수목과 리좀. 근데 실제로 들레즈가 얘기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수목으로만 됐거나 리좀으로만 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나 수목 속에서의 리좀이 싹트고 있고 리좀 속에서 또 수목으로 만들어지는 운동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시정치 안에도 언제나 달아나는 욕망들, 미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미시적인 욕망들이 작동하는 것에 또 언제나 거시적인 것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조직되는 욕망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적인 것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분적인 것들이 언제나 뒤얽혀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어떤 방식으로 기호가 배치되고 그 배치물 자체가 기호적인 차원이 있고 물질적인 차원이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엄표적 배치와 기계적 배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어떻게 이중분절되는지 어떻게 포획되는지 이것을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매 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14쪽에 보세요. 414쪽에 보시면 그 이제 중간 정도의 권력의 중심들은 그 영향이 미치는 지대보다는 그러니까 중심에 힘이 작동하는 그런 곳보다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 또는 그것의 무력함에 의해 더 많이 규정된다.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이 만들어지는 건 중심에 어느 정도 끌려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력은 신경 쓰지 않아요. 진짜로 권력이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권력이 가장 무력하게 되는 지대. 무법지대 같은 거. 권력이 자기의 그 힘을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자신의 힘을 작동시킬 수가 없는 지대 그런 지대가 권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비유를 들면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싫어도 따라오는 애들은 선생님의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가 되는 애는 대놓고 말 안 듣는 애들. 그런데 제일 선생님의 권력이 무력한 지대가 뭐냐?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꽤 많죠. 딱히 말을 안 듣지 않아. 학교를 맨날 와. 뭐 집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교칙에 어긋나는 건 하지 않아. 그러나 내 말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문제아도 아니고 모범생도 아닌 애들. 사실은 거기가 권력의 무력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요컨대 분자적인 건 미시경제, 미시정치는 요소들의 자금에 규정되는 게 아니라 군중에 의해 규정된다 할 때 군중, 매스는 뭐냐? 이거는 미규정적인 덩어리거든. 미규정적인 어떤 욕망의 덩어리, 흐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군중, 매스. 그러니까 대중들은 거기에 어떤 식의 어떤 사건, 뭐 도화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군중은 이쪽으로 확 휩쓸릴 수도 있고 저쪽으로 확 휩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군중 자체는 그러니까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규정되지는 않은 그런 덩어리들인 거야. 흐름 자체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들로 이루어진 흐름은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라는 것도 군중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이 양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기억나시겠지만 나실까? 그 맨 앞에 미종 했을 때 그를 양화하라. 그거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죠? 양화하라는 게? 그러니까 본질주의에 반하는 거라 그랬잖아. 뭐 이래야 우리가 어떤 본질성, 그러니까 질적인 퀄리티, 이러이런 사람이야, 이건 이러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특질을 부여해가지고 그걸 질적인 고유성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걸 양화하라는 거는 그런 식의 본질에 얽매이지 말아라. 막 주제가 있어야 되고 막 이게 어떤 짜임이 이렇게 딱 기승전결로 이렇게 딱 짜여 있어야 되고 뭐 훈련하는 단계가 아닌 다음에야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그런 방식의 글쓰기란 이런 것이다 라는 어떤 고유성 이런 것들을 벗어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양화라는 말은 더 많은 연결 접속 속에서 글쓰기를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양자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거지. 그래서 양자들로 이루어진 흐름은 미규정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램 분자적인 절편들로 이루어진 성과 다르다. 언제나 양자들로 이루어진 흐름들이 더 먼저죠. 존재론적으로. 그 흐름들, 그 욕망들을 이렇게 이쪽 끝 저쪽 끝으로 이렇게 딱 자르지. 이분법에 의해서 일정한 코드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선분들 그램 분자적인 절편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416쪽에 보시면 거기 가브리엘 타르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브리엘 타르드가 여기 들르즈도 주목을 하지만 이 타르드가 1843년이니까 되게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꼴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였어요. 1900년이든가 베르그손하고 경합해서 베르그손을 이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회학자가 이제 프랑스에 여기도 잠깐 나오죠. 사회학에서 핵심은 뒤르켐이야. 뒤르켐이 완전히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뒤르켐의 사회학을 지배하게 되면서 타르드는 그냥 잊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타르드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게 뭐 여기 잠깐 들리지도 언급하긴 했지만 그 주요한 공로는 브리노 라뚜이르라는 사람이 이 타르드가 사회를 보는 방식 이거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죠. 근데 그 타르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타르드야말로 사회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제도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미 틀지어진 체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포착되지 않는 미시적인 에너지들. 그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르켐은 이 사회적 사실을 일종의 표상 체계로서 환원하고 그거를 뭐 제도라든가 상징 질서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포착하려고 했던 반면에 타르드는 흐름, 에너지, 뭐 군중 이렇게 포착되지 않은 차원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중요한가 이런 걸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강조했던 게 바로 그 옆에 페이지에 417쪽에 흐름이라는 것은 네 번째 줄에 항상 믿음과 욕망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모방, 대립, 발명, 그 타르드의 책은 한 3권 정도 번역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모방, 대립, 발명 이거 다 타르드의 개념인데 아무튼 타르드는 사회가 어떤 표상적 체계를 내면화한 인간들의 집합 이렇게 보지 않아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에너지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가 전염이 되고 이 전염에 해당하는 게 모방이거든요. 흐름을 어떻게 전달하고 그 흐름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계속 작용하면서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 나뉘어지는 것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는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사회의 변화를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흘러가는 건 뭐냐? 일종의 에너지다. 개인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흘러간다. 그 에너지가 믿음하고 욕망이에요. 믿음과 욕망이 바로 이게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양식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그 흐름들이 이렇게 딱 고착될 때 그게 믿음이야. 코드화되는 거 들려지식으로 말하면 코드에 딱 고착되는 게 믿음이고 이제 욕망이라는 건 계속 접속하는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오면서 그 417쪽에 한 중간 정도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인이 있고 사회가 있다고 개인의 집합이 사회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램 분자적인 것과 분자적인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 개인이든 사회든 간에 그램 분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표준, 정상성, 코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삶을 조직하는 거라면 사회도 그런 가치들에 의해서 조직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그게 되게 느슨한 사회도 있죠. 어떤 공동체도.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사회든 개인이든 간에 그램 분자적인 것이 있고 분자적인 것이 있다. 언제나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둘 사이에 있죠. 그 분자적인 것이 그램 분자적인 것으로 되어가려는 경향을 피할 수 없고 그램 분자적인 것이 언제나 견고하게 작동하지는 못해요. 거기에서 또 달아나는 분자적인 운동이 늘 있죠.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욕망의 운동이라는 건. 자, 그래서 이제 418페이지에도 맨 아랫단락에 사회적 장은 저마다 다른 속도와 보폭에 따라 군중들을 변용시키는 온갖 종류의 탈코도화와 탈령토화 운동들에 끊임없이 생기를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 A 코드가 B 코드로 대체되는 식의 변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규정되지 않은 흐름으로서의 군중들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변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욕망이 또 변형이 되고 운동들에 의해서 탈령토와 탈코도화 운동들에 의해서 어떻게 계속 예기치 못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접속하고 형성하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장의 특징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그 베르그손식으로 말하면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의 차이처럼 어떤 사회의 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 특성의 시스템과 코드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이 기반하고 있는 이 탈령토화와 탈코도화 운동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변용되는 이 미규정적인 군중들의 흐름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역동적이지. 일본 사회는 좀 안 역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100명이 모여서 시위한다 그러면 사람 되게 많이 모인 거고 이렇대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나서서 뭘 하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 별로 사회가 역동적이지가 않잖아요. 그게 한참 90년대 그 버블 경제 때 잘 나가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딱 꺾이고 나서 버블 경제 붕괴되고 나서는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정치 변화가 잘 안 일어나잖아. 근데 우리는 뭐 좋게 보면 진짜 이 군중들 탈코도와 탈영토화 운동들에 의해 계속 생기를 부여받아가지고 너무 역동적이지. 이 군중의 문제다. 자, 그래서 422쪽 보시면 422쪽에 윗단락의 아래서 세 줄에 좋은 정치건 나쁜 정치기건 정치와 정치적 판단들은 언제나 일정한 가치 체계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램 분자적이야. 하지만 그 가치 체계를 행하는 거, 정치적인 분할선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언제나 그 가치 체계나 신념 체계나 이데올로기로 포획되지 않는 분자적 운동들이죠. 그래서 미시정치의 관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욕망의 관점에서 정치를 사유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정치를 정치적인 이념, 정치적인 어떤 그 좋고 나쁨 이런 걸 가지고 정치를 사유하는 한에서는 기존의 분할선을 계속 재생산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정치를 행하는 미시적인 흐름들 거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게 진짜 정치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세 가지의 선, 원시전 아까 이거 제가 얘기했죠. 그다음에 원시적 절편성, 견고한 선 뭐 그래서 옆에 423쪽에 위에서 한 7째 줄 오시면 도주선들 또는 이미 견고한 절편들이 면져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코드로 묶이지 않는 포착되지 않는 계속 빠져나가는 도주선들 그 욕망 기계들 그게 늘 있어. 그게 있다고 하는 건 언제나 그것들을 등록하고 포획하는 배치가 늘 있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도주선과 견고한 절편은 언제나 먼저 있어. 사실은 그 중간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저 도주선하고 이 바깥에 있는 거랑 결합되면서 도주선을 그리게 되기도 하고 유연하다는 거는. 그리고 그 견고한 선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진동하면서 아예 견고한 것을 더 재생산하는 방식이 유연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이분법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24쪽에 위에서 한 7째 줄 내려오시면 그러니까 이 세 선은 공존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변형시키고 각각이 다른 선들로 옮겨가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회체를 분석한다거나 정치를 분석할 때는 여기가 옳다 여기가 그르다가 아니라 뭐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고 어떻게 견고한 것들이 이 도주선에 의해서 교란되고 어떻게 다시 도주선이 견고한 것으로 다시 붙들리게 되고 그 사이의 운동들이 어떻게 일어나 이거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정치와 어떤 사회를 분석한다고 하면 그 관계들, 선들의 관계들을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그 추상적인 기계, 그 사회들이 그런 구체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는 어떤 그 추상성, 추상적인 메커니즘, 추상적 뭐 원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그건 공리계가 한쪽에 있다면 그게 이제 초코드와의 추상기계라고 할 수 있죠. 공리계가 쫙 빨아들인다는 거야. 달아나는 것들을. 근데 이제 한쪽에는 뭐가 있느냐? 계속 달아나는 것들이 그 그려내는 변이적인 차원이 또 있다는 거죠. 그 425페이지에 보면 그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425쪽에 두 번째 단락의 6째 줄에
견고한 또는 그램 분자적인 절편들은 끊임없이 도주선을 막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반면 변이의 추상 기계는 항상 그 사이로 절편들 사이로 도주선을 흐르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본성이 다르죠. 자, 그런데 이 두 극 사이에 순전히 분자적인 협상, 번역, 변환의 영역이 있어서, 그러니까 변환, 번역, 협상의 영역,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견고한 것이 어떻게 다르게 번역되느냐. 어떻게 도주선이 또 어떻게 견고한 것에 의해서 번역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거는 번역이에요, 번역. 투명한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전히 분자적 협상, 번역, 변환, 이게 되기예요, 그리고. A냐 B냐가 아니라 A와 B가 접속한다는 건 A가 B를 번역하는 과정이야, 일종의. B는 A를 번역해. 그런 과정에서 A는 A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B는 B의 자리를 이탈하게 돼.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때로 그램 분자적 선들이 이미 균열되고 파열되기도 하고 때로는 도주선들이 검은 구멍으로 블랙홀로 쫙 빨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의미화되기도 하고 중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동적인 그 운동 이게 이제 현실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맨 마지막 줄에 동시에 일어난다. 자, 그렇게 봤을 때 426쪽에 이제 권력의 중심을 이제 첫 번째는 다시 다 반복하죠. 견고한 절편들. 권력의 중심은 언제나 견고함이겠죠. 그 견고한 절편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램 분자적인 절편은 그 선분이 관계하고 있는 어떤 중심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 견고한 절편성은 그렇게 중앙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그 중심성과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는 뭐냐? 이제 거기 중간 정도에 보시면 공통의 중심점은 이렇게 나와요. 중간 정도에. 공통의 중심점은 다른 점들이 혼용하는 점이 아니라 공명하는 점이다. 그게 바로 국가다. 그러니까 학교, 뭐 병원, 감옥, 그 다음에 뭐 직장들, 회사, 뭐 여러 개, 가족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절편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절편들의 어떤 점들이 그 절편들이 관계 맺고 있는 어떤 중심적인 가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명시키는 게 국가다. 중앙 처리 장치 같은 거예요. 국가는. 427쪽에 가 보시면 두 번째 권력의 각 중심은 또 뭐냐? 분자적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작동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 권력을 더 그 중심을 더 견고하게 생산해내는 무언가가 있는 동시에 언제나 그 중심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운동도 늘 항존해요. 그러니까 늘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립되는 거는 측근 아니야, 측근. 그러니까 중심에는 또 분자적인 게 있어. 불안정한 초점들, 이런 것들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427쪽에 보면 그 셋째 줄에 분자적이며 미시논리적인 조직, 여기에서의 권력의 각 중심은 확산되고 분산되고 이렇게 세부적인 것으로 작동함으로써만 존재한다. 그래서 푸코가 그 불안정한 초점을 증언해주고 있는데 이 초점은 바로 그 주 26번 뒤에 보세요. 바로 그 교장, 진짜 중심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감, 우등생, 열등생, 수위, 초점이 장군이 아니라 하급장교, 이런 그 권력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언제나 또 권력의 중심에서 권력을 위협하기도 하고 권력을 오작동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중심은 그램 분자적인 측면과 분자적인 측면을 언제나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428페이지. 감시와 처벌도 있고 이러지만 이제 뒤에 보시면 그 첫 단락의 끝부분에 보세요.
끝부분에 한 5줄 정도 보시면 이러한 미시적 짜임. 그러니까 이 짜임이라는 게 진짜 조직, 티슈야, 티슈. 짜임. 이런 미시적인 짜임을 갖고 있지 않은 권력의 중심은 없다.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이라 그래서 단일하게 하나로 쫙 모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그 끌어당기는 힘과 더불어서 뛰쳐나가는 힘이 강하다는 게 그게 물리적인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해서 중심으로 다 회귀하는 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식의 역동적인 짜임을 가지고 있다. 억압당하는 자가 억압의 체계 속에서 항상 능동적인 자리를 취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은 마조이즘이 아니라 미시적 짜임이다. 이 말이 그거예요. 억압당하는 자가 왜 어떤 억압적 체계 속에서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그 예속을 욕망하는가? 지금 그 질문하고 연관되는 거죠. 왜 자기에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닌데 자기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어떤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지지하는 자가 있는가? 그거는 걔네들이 마조이즘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로 환원할 수 없는 미시적 짜임, 즉 욕망의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독재자를 지지하게 되면 그 독재자의 독재적인 억압적인 권력이 나에게도 작동을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자를 욕망한다. 이 욕망의 문제가 언제나 그 권력의 중심에는 같이 짜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아니고서는 권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권력의 중심에는 분자적인 게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적 짜임이다. 부유한 나라에 여기 뒤에 아주 그 찔리는 말이 나오죠. 부유한 나라의 노동자들은 제3세계에 대한 착취, 독재자들의 무장, 대기 오염에 능동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구절이 앙띠오이디푸스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 부유한 나라에 착취당하는 자들이잖아. 근데 부유한 나라에 착취당하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착취자로서 기능하는 이런 관계. 이거는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놀랄만이 아니다. 놀랄 일이 아니다. 아랫단락에 이런 미시적 짜임은 왜 그러냐? 덧코도아의 선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규정할 수 없는 양자들, 군중들, 분자들 이런 것들이 언제나 함께 조직되기 때문에 규정되지 않는 힘과 그것을 규정하려는 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억압을 욕망하는 이런 아이러니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심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아래 428쪽에 아래서 네 번째 이 도주선이죠. 도주선. 이게 이제 세 번째. 거기서부터 그리고 언제나 달아나는 선이 있다. 그래서 권력의 중심들은 428쪽의 그 맨 아랫줄에 자신의 역량, 거기에서 막 어떤 역량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전혀 작동할 수 없는 무력함. 이게 언제나 같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것을 역량을 발휘해서 지배한다고 할 때는 그 역량에 포획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갖는 무력감도 늘 있는 거예요. 권력은. 그래서 이거는 대립한다기보다는 이게 서로를 보강하고 보충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절대적인 중심으로서의 권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같은 막강한 권력도 통화량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이 대중들의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다 자신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흐름들을 가져갈 수는 없다고. 어마어마한 통계학을 가지고 예측하고 분석하고 그거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긴 하지만
언제나 그 안에는 예측을 벗어나는 것들,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상존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의 증가조차도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음모론이 갖는 한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모를 가지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 라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어디에나 분자적인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 분자적인 것들의 움직임은 결코 예측에 딱 들어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되게 사유가 빈약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권력을 볼 때 429쪽의 아래에서 한 10줄 국가보다 주식시장이 흐름과 흐름들의 양자들의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들어맞는 것 같다. 자본가들은 잉여 가치와 배분을 예측하고 제어할 수는 있지만 그 잉여 가치가 생겨나게 하는 흐름들, 대중들이 어떻게 욕망이 작동하느냐.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무리 국가가 뭐 어떤 정부가 나와가지고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내도 저는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부동산에 대한 욕망의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집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나잖아. 집 있는 사람을 위한 어떤 좀 느슨한 제도를 만들면 이 집 없는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나잖아. 이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욕망이. 그러니까 집에 대한 욕망의 구도 자체가 완전히 정말 어떤 도주선을 만들어서 새로운 배치를 형성하기 전에는 무슨 엄청난 지지를 받는 정부가 나와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되나? 여기 이제 이거지. 잉여 가치를 생겨나게 하는 흐름이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권력의 중심들은 흐름들이 절편들로 변환되는 점들에 행사된다. 이 점들이 교환기, 변환기, 진동자. 그러니까 어떻게 흐름들이 절편들로 변환될 때 그 번역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은 그런 점에서 욕망을 번역하고 변환하고 교환하고 그것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진동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권력,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하나의 중심,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표상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거죠. 그게 미시정치에서의 지금 요 고원에서의 권력론입니다. 그렇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30쪽에 그걸 요약해가지고 아랫부분에 권력의 중심에 세 가지 양상, 세 가지 지대, 이것이 지금 내가 말한 요런 것이다 라고 1, 2, 3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각각의 권력이 자신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은 무력함의 토대. 이 무력함이 분자적인 것들의 운동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권력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은 흐름을 만들거나 흐름을 없앨 수가 없어. 권력이 하는 건 뭐야? 흐름을 변환하는 거, 방금 앞에서. 흐름을 번역하고 변환하고 가공하는 거라는 거지. 욕망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 욕망 자체를 없애는 거. 이거 완벽하게 권력은 여기에서 무력합니다. 분자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력은 무력해요. 근데 그 무력함의 토대, 분자적인 운동이 있는 걸 번역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역량을 끌어내는 거지. 그래서 권력의 냉혹함과 허망. 권력의 냉혹함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그 권력에 대해서 가장 명령이 통하지 않는 어떤 주변의 지대. 그걸 자기 걸로, 자기의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성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걸 규제하고 그거에 폭력을 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것이 이제 사회에서의 주변적인 영역이지. 범죄, 광기,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것에 준하는 어떤 무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지대들이 권력에 가장 냉혹하게 작동하는 거죠. 이주민, 이런 존재들. 그런데 그래봤자 다 포획할 수가 없어.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권력은. 자,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들레즈 가따리의 뭐 우려랄까? 이제 이 뒷부분이 파시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선의 위험, 이 세 가지가 다 각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 세 가지의 선의 위험은 표상하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분자적인 것과 그다음에 이 그램 분자적인 것이 교차하고 함께 작동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그래서 짜라투스라와 카스타네다 얘기했는데 짜라투스라 얘기는 여기 별로 안 나오지만 그 짜라투스트라를 보시면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산과 저기 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 유형의 존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존재들이 너무나 이 삶에 지쳐가지고 짜라투스트라의 말을 듣고 나도 따라가겠다, 나도 따라가겠다. 그 짜라투스트라가 이 기존의 가치에 지친 존재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이제 자유를 구성하고 고기를 해방구로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숭배하잖아. 거기에서도 짜라투스트라를 숭배하고 다시 얘네들이 그램 분자적인 그 조직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떠나죠. 안 되는구나. 인간은 어디를 가나 내가 이렇게 복종하고 숭배하고 여기에 이 가치들에 매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박차고 나왔어. 박차고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실험을 해야 되거든. 위험을 무릅쓰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자기로부터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숭배해. 짜라투스라가 말하는 거 혹은 자기네들이 그 세상을 떠나와서 있는 그 세계를 또 절대시해. 이게 절망이지. 이게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의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도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도주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도주한 것 같아 보일 때도 어떻게 그것이 다시 블랙홀로 떨어지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짜라투스트라죠. 근데 그거 얘기는 이제 직접 인용을 하지는 않는데 이 카스타네다 얘기가 나옵니다. 카스타네다의 그 도누앙의 가르침, 이제 그 책에 보면 사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배움의 네 가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배움의 네 가지 위험성이 이제 첫 번째가 두려움, 공포. 그 네 가지가 있다 이러고 나오죠. 431쪽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확함, 세 번째가 권력, 마지막이 혐오 혹은 소멸의 열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건 약간 도누앙을 좀 변형을 한 거예요. 원래 배움의 네 가지의 위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사람들은 이 배움을 두려워해. 왜냐면 배움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해체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양식이, 삶의 양식이 해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배움 앞에서 첫 번째 배우는 자가 부딪히는 두려움. 위험. 배움 자체에 대한 두려움.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배움은 불가능해요. 두 번째 위험은 뭐냐? 그 첫 번째의 위험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막 배웠어. 근데 막 배우기 시작하는 자가 자기가 배운 것들을 너무나 명확한 진리로 구성해. 그게 두 번째 배움의 위험이에요. 이것은 참이야. 내가 배운 이것은 절대적이야. 명확하게 막 세상을 다 자기가 배운 걸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이게 두 번째 위험. 이제 그걸 벗어나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정말 현자 비슷한 존재가 됐어. 배웠어. 이 위험을 극복하고. 그런데 이 세 번째 위험의 권력은 뭐냐? 현자의 존재, 현자의 암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돼.
권력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세 번째 위험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그 정체가 돼버리는 거야. 배움이 권력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근데 그렇게 내가 나의 이 가르침과 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하나의 종교 집단처럼 그 숭배되고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을 피했어. 그러고 나서도 마지막에 위험이 있어요. 배움의 위험. 지금 들려주는 이거를 소멸의 열정, 죽고 싶다는 욕구 이랬는데, 도노왕의 가르침에 보면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냥 난 이제 다 이뤘어. 이병헌, 아니지, 병헌. 안 보셨어요?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다 잃었어. 이제 그만 쉬고 싶어. 이게 소멸의 열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맥락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변형해가지고, 이 선에 내재하는 위험성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비슷해. 첫 번째 432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그 두려움은 뭐냐? 위에 네 번째 줄에 진한 글. 도주 앞에서의 도주. 내가 이것으로부터, 이 가치로부터 이렇게 달아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나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것 같아. 너무 슬퍼, 나는 이 삶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달아나지 않잖아. 슬픔을 계속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접속을 만들어내기를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그 슬픔을 계속 견디는 것으로 안주하는 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두려움이야, 첫 번째. 도주 앞에서의 도주야. 도주 앞에서의. 그럼 너무 피곤하잖아, 이제. 그래도 어쨌든 너무 슬퍼도 월급날 하루는 기쁘잖아. 근데 이제 그걸 박차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삶을 아예 상상을 못하지. 다른 삶을 상상을 못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접속을 실험할 수 있는 그 역량 자체가 없는 거지. 이게 도주 앞에서의 도주예요. 도주 앞에서 달아나니까 절편이 견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야. 도주 자체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절편들은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그런 사람들이 다수죠. 사회는 언제나. 어떤 형태의 사회든 사회의 다수는 언제나 도주 앞에서 도주하는 자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재형토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락의 맨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절편성이 견고할수록 더 안심해.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나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어떤 역량의 그 감소를 유발하는 그거를 우리는 그냥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관습에 따라서. 선생님이 두 번째 명확함. 이 두 번째 명확함이라는 것도 이제 코드의 명확함 같은 거죠. 뭐 그램 분자적인 것은 너무나 이것과 저것이 분명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딱 붙들려 있지. 그리고 43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하고 연관될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위에서 8째 줄에 보면 공명 없는 상호작용. 지금 같은 과잉 연결의 시대. 그러니까 애들이 커뮤니티를 많이 가잖아. 커뮤니티가 원래는 그냥 정보를 교류하는 곳이었는데 남자애들은 특히나 대부분 다 커뮤니티를 들락날락하죠.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어떤 또 분화가 돼가지고 정치 커뮤니티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극우적인 어떤 정치 논리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어떤 이 커뮤니티 중에 뭐 축구 커뮤니티, 야구 커뮤니티 이런 거 원래는 그냥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원래는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분화가 돼가지고 그 중에 이제 다 정치를 얘기하는 애들이 따로 모이게 되고. 근데 그거를 딱히 동의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냥 들락거린대요.
근데 거기에서는 다 뭐냐면 익명으로 댓글을 달고 익명으로 글을 올려요. 심지어 익명도 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쓰는 그런 자기 닉네임 이런 익명이 아니라 그냥 코드. 그런 코드로 올린대.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야.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그 커뮤니티의 바깥에 있는 자기는 그거하고는 마치 다른 것처럼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근데 그냥 코드를 가지고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오는 거야. 배설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커뮤니티인데 아무 공명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취하는 알고리즘도 공명 없는 상호작용이지. 뭐가 계속 와. 카톡으로 뭐가 계속 오는데 거기에서는 공명, 이 공명이 일종의 서로가 서로 상호 변환되는 게 공명이잖아요. 이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1000개의 작은 고정관념 다 자기의 이 세계에 이렇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있지. 지금 시대에 이게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소문과 웅성거림을 만드는 명증성과 명확성. 다 소문이야.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검증하려고 하지 않아. 이 얘기가 맞는지, 이 생각이 맞는지, 그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고, 스스로 이 사회의 담론을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하고, 담론을 생산하려고 하고 이러지 않죠.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소문과 웅성거림인데, 그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돼.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지는데 그 정보가 많아지는 게 심지어 너무 이게 반복적으로 그 정보가 한 번 알고리즘을 타면 이제 그런 유형의 내용이 계속 오잖아요. 그게 계속 오니까 점점점 명확해져. 소문이 명증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두 번째 위험이 정치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권력. 이 권력은 뭐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는 거지. 욕망들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달아나는 것들을.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위험. 이거를 아까 배움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지금 들려지는 이 네 번째 위험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뭐냐? 죽음을 욕망하는 파시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카스타네다의 텍스트를. 그래서 네 번째 위험, 이게 가장 흥미롭다. 여기가 이제 파시즘, 미시파시즘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심지어 도주선들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도주선들이 무슨 변이 창조로서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사회 현실 속에서 그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것이 다시 봉쇄되고 동여매고 묶이고 재형태화되는 위험만 두려워하고 도주선은 계속 그거에 맞서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도주선 자체가 그 단락이 한 8째 줄. 죽음과 재물의 냄새처럼 사람을 파괴해버리는 전쟁 상태처럼 이상한 절망을 발산한다. 맨 마지막 줄에 도주선 자체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파괴한 후 우리 자신도 해체되고 파괴되어 버릴 위험이 있는 전쟁인 것은 왜일까? 그러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테러리스트. 그냥 자기 테러를 하자. 폭탄 끌고 자기가 이 죽음을 모두와 함께 자기의 죽음을 욕망하는 거죠. 이거는 도주선이긴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존의 체제 안에서 기존의 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어떤 담론적 체계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잖아.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거지. 선생님들 저거 녹색 자본론 저기 보면 그 테러리스트의 요런 들르지가 말한 뭐 딱히 요걸 인용하진 않았지만 이런 차원의 그 테러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광우병과 테러리스트를 연관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압도적 비대칭인가 그 논문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시스템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 그럴 때는 달아나는데 그 달아나는 게 뭐냐? 죽음을 욕망하는 달아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시즘은 뭐냐? 소멸에 대한 열망이에요. 소멸에 대한 열망. 그게 나치가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437쪽에 보시면 파시즘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파시즘과 아랫단락입니다. 전체주의의 차이. 전체주의는 국가의 문제다. 국가는 어쨌든 간에 분자적인 것들을 이제 그 자기의 배치 속으로 이제 포획하려고 해. 자, 그런데 7째 줄, 8째 줄. 파시즘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전쟁 기계. 그러니까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것과는 다른 것. 국가적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달아나는, 이제 그걸 전쟁 기계라고 하는데, 전쟁 기계는 나중에 나오면 그때 보겠습니다. 파시즘이 전체주의 국가로 된다는 것은 국가의 군대가 권력을 장악한다는 게 아니라 전쟁 기계. 그러니까 국가 바깥에 있는 것이 국가를 탈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파시즘 국가인데, 그래서 파시즘 국가는 전체주의적이라기보단 초코도아에 의해서 작동하는 국가주의적인 그 전체주의적 국가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파시즘 국가는 진한 글씨 자살적이다. 파시즘에는 실현된 허무주의가 있다. 이거는 뭐 학살이 무슨 제도의 문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파괴와 순수한 파괴와 소멸의 선이다. 그래서 아래에서 셋째 줄에 나치들은 자신들은 사라질 테지만 자신들의 사업은 온갖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환호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죽음을 원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죽음을 내기에 걸려는 의지, 자기의 죽음을 판돈으로 걸고 모든 사람의 죽음을 내기에 걸려는 의지. 이것이 파시즘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테러리스트는 그 죽음의 욕망 자체가 그에게는 화관이지. 그 아래 그 주 33번 뒤에 자살은 징벌이 아니라 타인들의 죽음에 대한 화관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영예인 거야. 이것이 파시즘이다. 그래서 439쪽에 위에서 6째 줄에 나치적 원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죽음 만세라고 하는 외침을 발견한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 아래에서 9째 줄에 땡땡땡 지나고 나서 히틀러가 마침내 자신의 가장 확실한 통치 수단과 자신의 정치와 군사 전략의 정당화를 발견한 것은 뭐냐? 일상성의 공포와 일상성의 환경의 공포에서이다. 그러니까 일상성 자체가 언제나 죽음, 그 근본적 허물을 내포하고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끝까지 간다. 그 전면적인 파괴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나라가 전쟁에 지면 나라도 망함. 이런 게 이제 파시즘이다. 그래서 440쪽의 맨 마지막에 결론에서 파시즘의 모든 분자적 초점들을 살아나게 하고 그것을 국가장치 속에서 공명하게 하기보다는 전쟁기계 속에서 상호작용하게 한 것은 도주선. 그 분자적인 욕망이죠. 분자적인 욕망들이 죽음을 욕망했기 때문이라. 분자적 욕망들이 파괴의 선으로, 죽음을 욕망하는 파괴의 선으로 역전될 때 거기에는 파시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도 그런 거잖아요. 암세포도 그 자체가 죽음의 세포인데 영양분이 들어오면 모든 세포를 다 암세포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기와 더불어서 모든 세포들이 다 죽음을 욕망하도록 변환시키는 게 그게 암이잖아요. 이게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욕망이 파괴를 원하는 방식으로 가느냐. 창조 발명이 아니라. 그래서 전쟁 기계에도 이런 죽음의 선으로 가는 전쟁 기계가 있고 창조와 발명 쪽으로 가는 전쟁 기계가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국가 나올 때 나오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되기 첫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